안녕하세요. 저 경성대 행정학과의 정충식 교수입니다. 들리시나요? 예. 예. 자, 제가 12분 일단 세팅해 놨습니다. 그러면 3분 남겠습니다. 자, 이전에 메타버스 거대 담론을 하다가 이렇게 재미없는 분야로 옮겨와서 죄송합니다. 스마트 시티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 나름대로 스마트 시티도 지금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소개는 제가 여기 좀 건방지게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산 증인 이랬는데 사실입니다. 저는 전자정부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제가 전자정부로 박사학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최초, 세계에서 최초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전자정부 나오자마자 제가 이걸 잡아서 박사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하고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해왔고 제가 이제까지 가장 큰 업적은 2007년에 홍조근정 훈장 받은 거를 자랑스럽게 명예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2017년에 제가 대한민국 전자정부 명예의 전당 세종시에 있습니다. 거기 전자정부를 빛낸 30인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걸 가장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루트리지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Developing Digital Governance 책을 써서 요즘 관심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정부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을 나름대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스마트 시티의 등장에서 시작해서 스마트 시티의 정책까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삐딱하게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4차 산업혁명 얘기, 스마트 시티 얘기는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여기서 하나 그냥 이렇게만 넘어가면 안 되고, 자, 스마트 시티가 등장해서 스마트 시티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우리나라도 추진이 됐다고 하지만 여기 밑에 보시면 UCT가 있습니다. UCT. 그래서 1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는 UCT 열풍이 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은 유비쿼터스 시티. 그렇지만 결국은 성공했다고 얘기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 UCT 성공 사례, 모범 사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은 뭐냐? 스마트 시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스마트 시티의 정의를 ITU, 영국, 유럽연합, IBM, 가트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IBM은 저도 IBM 컴퓨터를 10년 가까이 썼지만 저도 AS400을 가지고 은행에서 7년 동안 개발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IBM이 10년 전에 중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백 개 도시를 IBM이 스마트 시티를 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합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중국이 자기네 알리바바를 필두로 해서 독자적으로 수많은 도시들을 스마트 시티로 하는데 여기서 하나.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는 100개 아니라 200개 수없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 시티를 우리나라 스마트 시티 협의회, 그 다음에 우리나라 한국정보화진흥원, 지금 이름을 바꿨죠.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도 정의를 내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난달에 정의를 또 다시 바꿔서 내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법에 의한 겁니다. 과거 UCT법을 우리가 3년 전에 약칭 스마트 도시법으로 바꿨습니다. 이 스마트 도시법에 스마트 도시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중산층이 무엇이냐, 중산층의 정의 이러면 많은 학생들이 연봉은 5천만 원이 넘어야 되고 집은 24평에 살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중산층의 정의를 경제적으로 답을 합니다. 연봉 얼마, 집 사이즈 얼마. 그런데 유럽에서의 중산층의 정의는 연봉 얼마, 집 사이즈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하고 사람들하고 토론을 하고 비판적인 잡지를 읽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데피니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서 첫 단추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중산층의 정의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스마트 시티가 뭐냐 그랬을 때 스마트 시티를 건설입니다.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땅을 일궈서 토건 사업을 하는 게 스마트 시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는 국토부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ICT 플랫폼이고 우리는 이제 과기정통부랑 같이 ICT를 얻는 것을 좀 하지만 결국은 스마트 시티는 대한민국에서 국토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성대학교에 20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가면 20층 아니라 10층짜리 건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경성대학교는 서울대학교보다 2배로 좋은 대학교다.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까지 외형적인 것의 관점에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는 일단 토지를 조성하고 뭐 LH가 등장하든 거기다가 고층 아파트를 짓고 물론 이제 약간의 첨단 기술이 동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의를 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가장 최신의 레이티스트 뉴 테크놀로지, 이머징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지능정보 기술이 들어가는 지능형 도시가 스마트 시티.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그거는 테크놀로지컬 디터미네이션이고 다른 한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소셜로지컬, 다시 말씀드려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물론 그것을 거기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안 시키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쪽은 시민 참여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한쪽에서는 일단 밀고 건설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첫 단추가 달라지면 그 다음 단계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목표 전략,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마트 시티 선진국 도약. 그래서 가치서부터 융합까지 1, 2, 3, 4가 있습니다. 자, 추진 전략에서 자, 도시 성장 단계별 차별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유럽에 가면 1000년 넘은 도시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는 1000년 넘은 도시도 없고 제가 부산에서 어제까지 부산에 있었죠. 피난 시절에 뭐 삼복도로 이래갖고 엄청난 피난민들이 몰려와서 기형적으로 성장된 도시입니다. 그나마 부산이 넘버2 도시지만 나머지 도시들은 따라서 유럽은 도시 재생의 관점에 대한 것이 강한데 우리는 도시 재생 이런 것은 뭐 다 신도시고 뉴타운이고 계속해서 뉴타운 쪽에 관심만 있었던 것이지 예전 것에 대한 어떤 복원이나 이런 개념은 좀 우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여기 이제 도시 성장 단계, 그 다음에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기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쭉 있습니다. 자, 발전 과정에서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뭐 호수는 아니지만 끼고 있는 아주 고색창연한 도시고 가보시면 트램도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죠. 접근 방식이 다른데 이 네덜란드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기업하고 시민하고 정부하고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산학연, PPP,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 이런 것들이 잘 돼서 나오는 영국 같은 경우도 뭐 역사적으로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중국은 뭐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지금 이 순간에 스마트 시티를 뭐 500개 이상 가장 많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또 관심 있는 것은 원래는 지금 오늘 사회를 보시는 김판석 교수님, 조금 전에 발표했던 홍글표 교수님하고 같이 중국하고 일본, 한국의 스마트 시티를 좀 비교 연구를 해야 되는데 중국이 특이합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는 거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세종시에서 공무원들이 올라와서 저하고 회의를 하고 내려갔어요. 그 세종시, 우리가 행정 수도입니다. 이 세종시는 우리가 서울에 있는 캐피탈, 수도 서울에서 행정 기능을 150km 이내로 이전한 겁니다. 중국이 북경에 주민이 1200만 명입니다.
이 북경 주민 중에 1200만 명 중에 200만 명 정도, 150만 명 정도를 북경의 남쪽 숭안신구에다가 내려보내서 숭안신구를 자족도시로, 그런데 여기서 행정수도 이전이 아니라 행정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 교육, 금융, 이런 과학기술 R&D를 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걔네는 거기다 공항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 그러니까 원래 북경에 서두공항이 있는데 지금 서두공항이 아니라 거기 공항이고, 그 공항에서 북경까지 30분, 숭안신구까지 30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는 바이두가 레벨 4의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이제 더 길게 롱텀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 중국이 하고, 뭐 이제 중국은 숭안신구 하나만이 아니라 제일 유명한 건 항저우고, 알리바바의 본사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수없이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우리하고, 좀 비교 대상입니다. 일본은 뭐 말할 나위도 없고,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고, 우리가 뭐 저출산 고령화, 일본이 우리가 항상 벤치마킹 해야 되는 대상이고요. 싱가포르는 이제 또 조금 전에 메타버스 하셨지만 이 버추얼 싱가포르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스마트 네이션이라는 이름 하에 가장 먼저 이쪽을 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UCT로 시작을 했지만 UCT에서 성공 사례가 지금까지 없고, 스마트 시티는 국책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다 우리는 집가 상승과 아파트 평수와 고층 건물과 이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학이 부재한 겁니다. 조금 전에 홍길표 교수님이 메타버스를 기술이 아니라 휴먼의 관점에서 접근하신 것처럼 우리가 스마트 시티를 땅의 관점, 건설의 관점, 뉴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휴먼 빙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스마트 시티의 정책을 전환해야 되는데, 이거를 3분 남았습니다. 12분 지났습니다. 우린 또 정확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수많은 종합계획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 종합계획은 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봤던 정책추진 종합계획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 세종시야, 저는 특이하게도 10년 전에 세종시가 허허벌판일 때 그 인하대가 그 국책 사업이었어요. 인하대 사업단하고 같이 몇 미터 간격으로 폴대를 뽑고 RFID 태그를 해서 리더를 해갖고 이 지역을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당시 IoT 해서 할까, 뭐 이렇게 접근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용 업무 뭐 있는데 넘어가시고요.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티즌 파티시페이션이고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에 2000년에 제가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아서 2001년 7월 1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전자정부법이 발효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 전자정부법의 조문에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여기서 전자정부를 하면 한다. 그래서 정부의 생산성, 효율성, 민주성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정 교수님, 우리가 생산성, 효율성은 알겠는데 전자정부랑 민주성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이건 뺍시다. 제가 전자정부법에서 민주성 빼면 나 법 안 만들어준다. 관철시켜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은 일렉트로닉 거버먼트하고 데모크라시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청와대에는 국민청원을 가지고 뭐 그게 참여민주주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스마트 시티 역시도 단순히 아파트 평수가 아니라 땅의 넓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이런 관점에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차원에서 이걸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이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것은, 이것도 지금 녹화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만들어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안에 스마트시티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법제화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는 순간 같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맨날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가능성을 얘기하지만 이 정부는 스마트시티의 거버넌스에서 지속가능성이 없는 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진짜 마지막으로 보시면
2년 전에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 에이펙에 왔어요. 부산에 와서 에이펙을 하면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가 1년에 15cm 이상씩 침하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래서 3년 전에 인도네시아는 공식적으로 다른 섬으로, 자바섬이 아니라 옆에 수마트라 섬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도와주는데 여기서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우리가 화인이라고 하는 화상보다 더 큰 화인, 차이니즈가 다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따라서 우리가 해외 진출을 할 때 우리만 나가는 게 아니라 차이니즈랑 같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전 전자정부 전공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가 옛날에 통합전산센터, 지금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 우리가 프랑스랑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 진출에 있어서도 국제협력을 단순히 우리가 해외를 지원한다가 아니라 다른 나라랑 함께하고 이런, 이제는 하나가 아니라 융합 전략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최근에 이걸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30명의 전문가들에게 대한민국의 스마트 시티가 언제쯤 구현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해서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한 달에 한 번씩 3번 3개월 동안 델파이를 돌렸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수렴된 결과는 2025년경에,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에 대한민국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가 구축이 될 것이고, 2030년경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어플리케이션과 그 이념이 구현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